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산선고의 효과로 채무자 등에 대한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등에 대한 효과,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는 이제 신분에 대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채무자 등의 구인. 이제 뭐 구인은 특별한 요즘 뭐 구인까지 해서 할 정도로 일단 법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파산법 하에서는 뭐 감수, 제가 뭐 선박에 대한 감수 보전 조치는 들어봤어도 사람에 대한 감수는 여기서 처음 보네요. 구파산법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과 접견이나 통신을 한 때는 감수 위반죄로 처벌되었다. 감수라는 게 이제 경찰의 감독하에 놓인다는 겁니다. 감수란 채무자 등이 거주지를 관하는 경찰이 감독하에 놓이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다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관제인 감사위원 채권자 집행 요청이 때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입니다.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책불허가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통신비밀의 제한. 지금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이 배달 촉탁, 그러니까 관제인에게 배달 촉탁하는 게 임의적으로 이제 변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은 그동안 파산 절차에서 해배하는 전체 사건에 대하여 운송물 촉탁을 시행하다가 올해 1월부터 2020년 1월부터 운송물 촉탁을 관제인이 촉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실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지금 신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왜냐하면 채무자를 다 면담을 하고 과거에 획일적으로 법원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촉탁을 할 때는 모든 우편물이 사무실에 옵니다. 그럼 A4지로 뭐 한 서너 박스 됩니다. 한 기수 20명 우편물이, 모든 우편물이 오니까요. 그럼 그 중에 이제 개중에 이렇게 보면 등기 우편물이나 법원에서 온 거, 뭐 공탁금 관련, 뭐 조세 환급금, 그 다음에 뭐 수용보상금, 이런 거와 관련돼서 뭐 환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버리는 우편물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실제 저는 촉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쓰셔 있는 약식 명령의 경우에는 이제 관제인한테 오니까 일주일 이내에 이의를 해야 되잖아요. 재판에 불만이 있으면 채무자한테 신속하게 전달돼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지금 같이 뭐 촉탁 신청 안 하면은 이것도 의미가 없죠. 이제 채무자한테 알아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형식적 경매를 위한 것도 이제 관제인이 신청하지만 채무자에게 송달해야지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제 뭐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죠. 임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촉탁 신청을 한 경우에 이제 촉탁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신분상의 제약은 뭐 210 몇 개의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자세하게 법에 개별적으로 이제 자격 제한이 되는 게 있거든요. 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대표적이죠. 다만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서울중앙법원 개인회생 파산 실무 거기서도 이제 잠깐 언급했듯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특정직, 일반직, 기능직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하고 지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산 선고로 인해서 자격 상실을 제한하는 그런 입법이 통과됐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 소방직, 경찰 공무원, 군인 이런 경우에는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돼서 개별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좀 약간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파산 선고가 전체적으로 결격 사유가 너무 광범위해서 이 부분은 최근에 우리 서경환 부장판사님도 컬럼에서 아마 제가 본 것 같아요. 법률신문인가요? 아니면 어디 컬럼에서 이거 좀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좀 이게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죠. 벌써 뭐 몇 년째 나오지만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다른 법을 이렇게 자격 제한을 뺏기다 보니까, 아니면 뭐 전형적인 어떤 입법 규정 형식이 있죠. 다른 법에서 제한, 그럼 그대로 갖고 오죠. 우리도 제한하자. 그러면 그대로 뺏기는 거죠. 파산자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법이 만들 때 모든 자격사 거의 뭐 이런 제한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는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건축사든, 건축사는 이제 뭐 로비의 힘인지 몰라도 결격 사유가 이제 삭제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의 재산 관계 및 법률 행위에 대한 효과, 재산 관리 처분이 이전. 이거는 이제 관제인한테 이전되고, 다만 파산 선고 후에 신득 재산이 있습니다. 파산 선고 후에 채무자가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업을 할 수도 있죠. 뭐 노점상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우발적 소득, 뭐 복권 당첨된 거, 그 다음에 뭐 상속재산, 이런 경우는 신득재산이라 그래서 파산 선고 당시까지의 재산만 파산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관제인이 환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류금지 재산 있죠. 압류금지 재산 제가 유튜브에다가 상세하게 채권, 뭐 동산 다 분류해놨죠. 보험금, 예금, 뭐 다시 한번 복습하면 임차보증금은 서울은 3,700, 보험 해약환급금은 150, 예금은 185만원 까지는 압류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의식주에 관한 거에 대해서도 이제 개별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죠. 압류금지 재산은 이제 파산에서는 자유재산이라고도 하죠. 이런 경우에 대한 거는 관제인이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건 이제 신득재산하고 압류금지 재산은 채무자가 행사하고, 그 외의 모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관제인이 이제 관리처분권을 행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우리 법인 파산하는 이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어떤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법인 파산을 한다라고, 법인 파산, 알기 쉬운 법인 파산 2015 판사님이 쓰신 그 팜플렛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변호사님이 쓰신 책 48페이지에 다시 그런 취지로 판례까지 언급을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 시기가 파산 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 채권이 되고, 재단 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관제인 수시로 변제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사용자, 뭐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퇴직금 등 금원 중 파산 선고 결정 후에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체불로 인한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파산 선고의 중요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왜 관리처분권이 관제인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이 체불임금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만 14일 전까지는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대법원 판례까지 있습니다. 2010년 5월 27일, 2009도 772, 2020년 1월 16일 선고, 2019도 10818. 과거에 이제 저희가 관제인 세미나 할 때 우스운 얘기가, 초창기 2005년 그때는 김 어떤 변호사님께서, 이제 저희는 관제인 되기도 전이죠. 지금으로 보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인데, 그때는 이 체불임금이 문제가 되면 파산관제인을 기소할까 말까라고 검찰에서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과거의 얘기죠. 지금 이제 판례로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2항 파산 선고의 채무자가 한 법률에 대해 효력, 파산 절차의 관계에서 이제 원칙적으로 다 무효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하더라도 무효가 되죠. 대신 관제인이 뭐 인정할 수는 있어요. 유리할 때는. 관제인 마음입니다. 불리하면 무효 주장하고, 유리하면 인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파산 선고의 등록 및 등기 및 등록의 효력도 마찬가지예요. 다. 파산 선고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 그렇죠? 이거는 유효하답니다.
채무자의 채무가 파산 선고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변제한 때는 변제는 유효하다. 법 332조 제1항. 통상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재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내가 뭐 그냥 갚으면 그만이죠. 그렇죠. 파산 선고 의 어음이 인수 또는 지급 이런 거 다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에 대한 효과가 중요하죠. 파산 채권자들도 알고 있어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누구한테 돈 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은 파산 채무자가 되는 거고 나는 파산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럼 나한테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안 좋은 얘기지만 채권자는 개별적 권리 행사가 금지됩니다. 42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 전에 파산 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해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그러니까 보전처분과 본집행, 보전처분 모두 효력을 잃는다는 얘기죠. 이 법의 348조 제1항에 박아놨습니다. 다만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 절차, 이건 이제 강제집행 절차죠. 임의경매가 아니라 강제집행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파산 채권은 현재화 및 금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권도 기한이 도래로 의제하고요. 이거는 4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액을 확정시킬 수 없어도 파산 채권 선고 시까지 평가액을 일단 파산 채권액으로 확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화하고 금전화 시켜야 됩니다. 금전으로 평가를 못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돈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금전화, 돈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화, 현재의 시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현재와 금전화, 이게 가장 핵심 파산재단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는 딱 두 단어로 현재와 금전화. 그렇죠? 이런 일은 제가 보기엔 뭐 발생하기 거의 불가능한데요.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현재와 금전화된 파산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후에 주채무자에 대해서요. 후에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본래의 급부 내용에 따라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당분은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 되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에 참가해서 주채무자한테 채권이 100이에요. 연대보증인한테 100이죠. 100원이 있는데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에서 30원을 배당을 받았어요. 30원을 배당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증인에 대해서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해서 100원을 다 받았을 때 그 주채무자한테 받은 30만원은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파산재단에 속한 파산채권자들이 파산 절차가 종결되더라도 그 사람한테 배당받아간 사람한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산 절차에 관계없이. 이게 이제 우리 경매와 관련돼서 이미 배당이 다 종속돼도 법원에서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다 부당이득으로 규율을 하죠. 그래서 알아서 너네끼리 개별적으로 다 부당이득으로 소송을 해서 받아가져라. 그런 취지의 해석이죠. 똑같죠. 자, 그 다음에 6번 파산 신청의 취하 불가. 이건 뭐 누누이 강조했죠. 파산 신청의 취하 불가. 우리나라에는 법 규정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단체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죠. 파산 선고로 인해서 채권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근데 이거를 파산 채무자가 멋대로 취하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되게 불안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의사만으로 파산 선고 후에 신청 취하는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게 법의 취지입니다. 일본에는 아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해석론상 이렇게 합니다. 그럼 실무에서 파산 면책 신청 취하를 하면 면책 신청만 취하되는 겁니다. 파산 선고 효력은 그대로 받고 면책만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꼼수로 다시 파산 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겠다고 들어온 걸 뭐라 그랬습니까? 제도의 파산이라고 했죠. 불락취기신, 불락취, 취하하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안 되죠. 이것도 제도의 파산하고도 연결되죠. 그래서
안 됩니다. 채권자 파산의 신청의 경우에 여기서 이제 무슨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건 이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알 필요가 없어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채무자들 좀 채권자한테 시달리는 분들은 요 7항 55페이지 이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이거 저희도 옛날에 세미나 하면서 이제 많은 우편물이 많이 날아와요. 무슨 얘기냐면 파산 선고 후에 재산명시 명령이 날아옵니다. 관제인 사무실에 우편물 촉탁을 했으니까요. 지금은 안 날아요. 우편물 촉탁을 안 하니까 이런 건 이제 지금은 채무자한테 날아올 거예요. 바로. 그래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재산명시 신청에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도 되는지 그런 걸 여기 지금 규정을 써놨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재산명시는 금전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 탐색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독립적인 민사집행 절차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 선고가 있게 되면 파산 채권자는 개별적 권리 행사가 금지되어 파산 절차에 참가해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랬죠. 424조, 423조, 424조, 424. 그죠? 채무자회생법 4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개시되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은 실효되죠. 348조. 이 조문을 잘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파산 선고의 재산명시 신청을 허용하거나 또는 계속 중인 재산명시 절차의 속행을 허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개별행사 권리금지 원칙에 반하죠. 이론상으로. 개별적인 권리행사 못한다고 해놓고 재산명시 명령을 계속 법원에서 나와서 선서시키고 너 재산 뭐냐? 관제인이 조사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개별 집행법원에서 내가 또 목록을 또 내야 돼. 관제인한테도 내고 관제인한테도 조사를 받고 관제인한테 조사받는 게 내 재산 목록 다 까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쵸? 근데 집행법원에 내고 이게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 그쵸? 그래서 결국은 그런 취지에서 파산 선고에는 개별 행사 금전집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파산 채권 또는 재단 채권에 기한 새로운 재산명시 신청을 허용하거나 계속 중인 재산명시 절차를 속행할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다 무효하거나 실효됐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채무재생법은 파산 선고로 인하여 재산명시 절차가 실효되는가 여부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본 파산법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효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향후에 채무자회생법에 입법이 될 때 이거를 명확하게 넣어서 통일적으로 집행법원에서도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그쵸? 그렇게 통일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 책에서는 실효한다 라는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책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감치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재산명시 명령은 파산 선고 결정을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감치명령도 재산명시 명령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감치명령도 취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실무상은 어떻게 되냐? 실무상은 이게 명확하게 채무재생법에 규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도 자신 없어요. 판사들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 명령을 한 뒤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재산명시 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실효론에 입각해서 하는 거고, 어떤 판사님은 면책사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기를 추정하는 사례도 보인다고 합니다. 이건 약간 좀 자신 없어 하는 실무죠. 그쵸? 면책까지 내가 좀 보고 봐야 안심하겠다. 확실하게. 그쵸? 이거는 약간 눈치 보는 사례도 있지만 어차피 이것도 채무자는 그럭저럭 그래도 뭐 재산명시를 이제 직접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 위반에 의해서 이제 감치를 당할 리스크도 이제 줄이는 실무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아마 관제인별로 보고해서 세미나에서 나온 거를 여기다 책에다가 이제 기재하신 거기 때문에 관제인 실무를 요거는 아주
일반 채무자 입장에선 도움이 되는 그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6페이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신청 대리들도 이 책을 보면 나중에 이런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죠. 내가 이거 아마 재산명시명령 어떻게 되죠? 이거 기존의 중앙법원 책에 아마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에는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만약 의뢰인이 변호사님 저 파산면책 신청하고 재산명의 신청이 해서 법원에서 나오라 하는데 이거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만약에 서비스가 좋은 변호사나 법무사는 이 재산명시의 어떤 실효에 대한 의견서를 써서 법원에다가 내면 좋죠. 그렇죠? 그리고 가지 마라 라고 하면 또 너무 저거니까 이제 일단 가서 의견서를 내고 아마 내면은 판사가 이제 취소하거나 재산명시 명령을 기각시킬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의견서를 써서 집행법원에다 내주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게 지금 3장이거든요. 3장까지 하고 다음에 파산 절차의 관계인으로 파산 관제인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전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다음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